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MBTI 유형별 책 추천으로 돌아왔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S 유형의 이프제입니다. 일단 이프제의 특징이 뭔가 겉으로 볼 때 정말 친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남을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직구로 말하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병 나기 쉬운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남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신이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약간 지친 삶의 위로가 될 만한 책들을 한번 3권 정도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페니 플래그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이 책은 암람리로 책 덕후분들 사이 유명한 책인데요. 책의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1930년대 휘슬스톱이라는 그 동네와 카페, 그 동네 신문인 윈스 통신인의 이야기랑 1980년대 로드 테라스 요양원이랑 로드 서클 212번지 시점이 교차되면서 진행되는데 먼저 1980년대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인공 에벌린 카우치가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 에드와 살면서 그동안 착한 여자가 되기 위해 남의 눈치만 보고 살다가 이제 중년이 된 자신이 어디서부터인지 길을 잃고 말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사드릴 견사로 요양원에 갔는데 그곳 휴게실에서 80대 노부인인 클레오 스레드굿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수다쟁이 스레드굿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에벌린은 지쳐버린 삶에 다시 한번 활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스레드굿 부인의 이야기 속 1930년대 휩쓸스톱의 이야기는 스레드굿가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버디라는 남자아이가 온 동네 여자애들의 마음을 훔친 아주 매력적인 남자애인데요. 버디의 여동생이자 말갈량이인 이지는 버디를 잘 따랐는데 버디가 그만 사고를 당해 죽자 이지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지는 루스를 만나면서 변하게 되는데요. 이지는 루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루스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스는 이지에게 점차 마음이 가게 되지만 약혼자가 있어서 결국 이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지는 루스의 결혼식도 이제 몰래 가서 보고 루스의 약혼자 프랭크 베넷에 대해서도 몰래 뒷조사를 하는 등 루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루스가 프랭크에게 속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지의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받고 바로 루스에게 달려가 다시 휘슬스톱으로 데리고 오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둘은 여기서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요. 당시 흑인이나 불황자들 차별 없이 따뜻한 음식이랑 쉼터가 되어주는 곳으로 KKK단의 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의 전 남편이었던 이제 프랭크가 죽게 되면서 평화로웠던 일상은 변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목가적이고 유한 분위기에서 소소하게 반전도 있고 은은하게 웃기고 은은하게 감동이 있어서 이 책이 시점을 왔다 갔다 전개를 해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소설인데 영화로도 그 유명한 미저리의 배우 캐시 베이츠의 사랑스러운 연기와 함께 너무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여성 해방 운동은 너무 늦게 왔다면서 중년인 지금 죽음에 대해 두렵고 인생 다 망한 것 같다고 자책하는 에벌린에게 스레드 부인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부분도 좋았고 생각보다 진짜 개그 코드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책 뒤에 하퍼리의 춘천사가 있는데 앵무새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애니 프로의 시핑뉴스입니다. 아까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여성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면 이 시핑 뉴스는 반대로 남성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책 역시 전개 방식이 일반 문학동네 세계의 문학 전집과 달리 각 챕터 부분에 이 매듭서가 나오는데 매듭 방식들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묘하게 연결성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고요. 주인공 코일은 좀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둔하고 야망도 욕심도 없어서 그의 주변은 다 그를 답답해야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페틀베어라는 사랑이 찾아와 아기인 버니와 션샤인이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제 페틀은 여자지만 칭기스칸 같은 사람인데요. 코일의 외형이 아닌 그 우물쭈물한 태도 때문에 그를 질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일은 그저 페틀과 딸들이 곁에 있어준다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 코일의 부모는 이제 각자 암이랑 뇌병이 걸려서 유서를 쓰고 동반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 아내 페틀이 딸들을 데리고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한 번에 부모와 아내, 자식들까지 잃게 된 코일은 일단 신고를 했는데 아내는 차량 화재로 죽고 딸들만 무사히 찾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고모는 코일을 답답해하는데요. 코일은 고모한테 거절당할 것 같지만 일단 같이 살자고 했는데 고모는 흔쾌히 응해주고 고모의 반려견 워런도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코일의 고모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코일은 남은 가족들과 함께 뉴펀드랜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부정당했던 코일이 다시 자신의 삶을 극복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책이 정말 감동적이고요. 가독성이랑 문장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코일에게 몰입이 되는데 평범이하라고 스스로 되뇌인 삶을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극복하면서 점차 행복을 찾는 이야기로 살면서 안 좋은 사람들도 겪겠지만 분명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에게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알기로는 작가가 꽉 막힌 해피엔딩을 써보겠다고 해서 쓴 게 이 책인데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책이 MBTI를 떠나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세 번째는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입니다. 이 책 역시 전개 방식이 특이한데 주인공인 셀리가 하나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쭉 편지 쓰는 형식입니다. 그 이유가 첫 문장에 이 일을 말하려거든 하나님한테 해, 안 그럼 네 엄마가 죽어 라고 시작하는데 첫 편지는 셀리가 아빠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두 번째 편지는 임신한 셀리의 아기를 아빠가 죽였다는 점을 알리고 세 번째 편지는 아빠가 셀리의 여동생 네티를 눈독들이고 있고 네 번째 편지는 아빠가 셀리 또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아빠는 여전히 가정학대를 하고 셀리는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편지에서는 엘버트라는 아저씨가 네티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편지에서는 아빠가 엘버트한테 네티가 아닌 셀리를 데려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덟 번째 편지에서 셀리는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었고 엘버트는 셀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에서는 결혼식에 엘버트 아들 때문에 셀리는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이제 열 번째 편지에서 셀리는 이제 시내에서 자신과 아빠 사이에 태어난 딸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셀리 아기를 죽인 게 아닌 팔았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셀리가 하나님에게 보내는 편지는 총 55장인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반전도 있는데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진짜 가독성이 정말 빠르고요. 셀리가 겪은 말도 안 되는 그 부조리함에 말문이 진짜 탁 막히는데 결말은 또 환희로 가득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셀리의 동생 네티가 언니 셀리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이 책의 포인트는 아멘입니다. 편지 끝맺음에 아멘이라고 붙는 편지를 보시면 진짜 소름 돋고요. 그리고 이 책은 성차별이랑 인종차별 그 두 차별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부조리함을 들고 일어서는 여성들이 나옴으로써 진짜 재밌는 책입니다. 이제 그 다음 용감한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프제는 그 누구보다 위선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전 손태도 생각이 나는 책 두 권도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번째는 지아 톨렌티노의 트릭 미러입니다. 소설은 아니고요. 제목에 이 트릭 미러라는 게 왜곡이 있는 거울이란 뜻으로 SNS 속 완벽한 자신을 찾아 헤매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가 아닌 명확하게 보려고 그 노력한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총 9장까지 있고요. 이제 간략하게 말하자면 1장 인터넷 속의 나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인터넷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이제는 이것에 팔다리가 묶인 신세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왜 인터넷에 관한 모든 것이 끔찍할 만큼 가까워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놀이에 동참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인터넷은 우리 각 개인의 정체성을 우주 중심으로 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맞춤 동영상 추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렇게 근데 너무 무방비하게 자신을 노출하게 되는 구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작은 노력을 알려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 리얼리티 쇼와 나에서는 저자가 청소년기에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제 썰 풀어주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 저자가 느낀 그대로 저술을 합니다. 3장 언제나 최적화 중에서는 자유로운 꾸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미모가 왜 완벽한가 성공이고 윤리적인 이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와 함께 요즘 트렌드로 이제 어떤 인공적인 노력 없이 그냥 완벽해 보이는 미모를 이상화한다는 점에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요새는 확실히 좀 티가 나는 성형수술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시술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약간
단아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야 했던 그 조선시대 디자인 같은 느낌? 이 3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역사학자 수잔 지 콜은 사회적 가치를 주입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가치를 에로스화하는 것이라고 썼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제 큰 돈을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믿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4장 순수한 여자 주인공들은 책과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로 엄청 많은 책들이랑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책에 대한 거침없는 평가와 함께 결말 스포까지 있어서 조금 지뢰이긴 한데 다양한 책들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고요. 특히 왜 여성 문학 중에 불륜이 많은지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여성 해방의 유일하고 확고한 형태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뭔가 흥미로웠고요. 5장 엑스터시는 처음에 종교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가 싶었는데 마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장 7가지 사기로 보는 이 세대의 이야기에서 진짜 다양한 젊은 사기꾼들을 알려주는데 이 파트가 진짜 재밌습니다. 인스타 필터 사이에서 활약하는 개츠비, SNS의 그 끝없는 스크롤의 선구자, 페미 장사하는 여자, 소 가짜 상속녀, 트럼프까지 진짜 정말 신랄하게 공개하는데 이 꾼들의 특징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진짜 와 요즘 돈 한 방 벌려면 요 정도 배짱은 있어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대범하고 신박합니다. 7장 우리는 올드 버지니아에서 왔다는 집단 소풍객과 그로 인한 그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과 함께 강간 문제랑 무고죄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 편도 진짜 충격 그 자체였고 이제 8장 어려운 여자라는 신화는 진짜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고요. 9장 결혼 나는 당신이 두려워요는 웨딩 산업에 대해 좀 깊게 다루었는데 결혼 숭배 밑에 결혼 혐오감이 깔려있는 이유에 대해 날카롭게 저술되는데 다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나의 것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에 밀레니얼 세대의 수준 선택이라는 그 명성이 왜 붙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고기를 미디움으로 먹다가 별식으로 맛이 기가 막힌 레어로 먹은 기분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진짜 호불호가 가장 갈릴 책이지만 1장이랑 3장이랑 6장은 정말 읽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 챕터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애니타 브루크너의 호텔 디락입니다. 부커상을 받은 작품으로 제가 부커상 책은 작은 것들의 신,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 파이 이야기 등 생각보다 별로 안 읽었는데요. 이번에 부커상 받은 책들 몇 권 더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 책에서 로맨스 소설 작가인 이디스 호프가 약간 쫓기는 듯이 호텔 디락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디스의 친구이자 이웃인 포넬러피가 적당히 사라져 있다가 철들고 현명해져서 제대로 사과할 마음이 들어서 돌아올 때 그때 용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디스가 왜 호텔 디락에 오게 되는지는 중간에 나오고요. 이제 이디스 입장에서는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포넬러피의 간섭을 되게 불쾌해하는데요. 약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라는 마인드였던 거죠. 자신은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앞가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디스는 뭐 이왕 이렇게 떠나 조용한 호텔에서 자신의 글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데이비드라는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그립고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꽤 애틋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 투숙 중인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앞서 소개한 세 권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으로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 소설은 결이 좀 다릅니다.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진짜 반전있어요. 이디스의 성장을 보게 되면서 점점 더 날카롭게 갈린 그녀가 과연 어떤 연애의 소설을 쓰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이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분위기가 가장 있는 계절에 어울리는 한 작가의 이야기라서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현대 영문학의 제인 오스틴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제가 읽어본 그 느낌으로는 제인 오스틴이라기엔 심리 묘사는 좋지만 좀 더 버지니아 울프나 수전 손택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뽀득뽀득한 하얀 눈이 아닌 고드름 같다고 해야 하나? 되게 세련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고전, 지금부터 1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즐겨 읽을 작품이다.
많은 평이랑 브루크너의 작품 중 가장 매혹적인 소설로 풍자적인 현실 인식과 우아한 문체에서 매료될 수밖에 없다. 이 두 평이 가장 공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프제를 위한 책 추천을 해봤는데요. 소개한 책들 말고 좋아하는 책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